네, 안녕하세요. 평론 쓰는 진기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주제가 비판민주화 시대의 비평인데 제가 기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아직 저 말이 잘 뭔지 몰라서 제가 아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에 대해 썼습니다. 첫 번째 장의 제목은 한국문학 비평에서의 윤리담론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90년대 이후 우리 문학 비평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하나 꼽으면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평론들을 읽다 보면 윤리가 범람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윤리담론이 쏟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윤리담론에 중추가 되었던 90년대의 서영채의 윤리와 또 2000년대 문학장에서 또 신영철의 윤리담론 그리고 그것을 촉발시켰다고 생각하는 근대문학의 종원 가라타니 고진의 근대문학의 종원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마지막에는 김몽중 선생이 제기했던 진정성 개념에 대해 검토해보려고 글을 썼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 제목은 90년대 적이 사라진 시대의 윤리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90년대 평론가 중에 윤리라는 개념을 전면에 내세운 평론가는 서영채입니다. 전장에서 시장으로라는 서영채의 유명한 명명은 그가 90년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90년대를 더 이상 싸움이 대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인 시대라 진단했고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이념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과 욕망이라 주장했습니다. 개인의 내면과 욕망이 문학 속에 틈입한 것, 그것을 윤리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념을 집단 주체의 것으로 윤리를 개별 주체의 것으로 정의한 대목입니다. 이는 문학사에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다분히 80년대와 90년대의 대립 속에서 정의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90년대의 윤리가 개인의 욕망을 응시하는 시선의 산물이라면 이는 황종현 선생님이 제시했던 내향성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영채가 또 다른 지면에서 윤리에 대해서 정의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보편적 입법자의 자리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것에 기원하는데 그것은 세계와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서영채는 문학을 자본제적 질서 안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고 그 질서 안에서 상품으로 존재하면서도 그것을 비트는 본성, 그것이 바로 문학의 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이런 문학의 윤리는 자본주의가 하나의 논리가 된 90년대 이후 상황에서 비교적 맞아떨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의 욕망이라는 늪에 모두가 허덕대고 있다면 그것이 이념과 집단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는 문학의 윤리와 미학의 정치라는 한강과 성석재의 소설을 다루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리는 한 개인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만 윤리적 의식을 지닌 그 개인이 특정한 상황에 한정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닌 개인이 되면 윤리는 정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0년대를 정치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90년대를 그것으로부터 탈각된 시대라고 규정했던 그가 문학의 윤리를 정치와 연결시키는 대목은 다분히 의미심장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서영채가 제기했던 윤리가 개인의 이념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하나의 이념으로 불릴 수 있을 만한 과거로의 회귀를 또 보여준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이 윤리 이념의 단점이자 일종의 결여태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령 82년생 김지영 씨를 두고 벌어졌던 사회적 반응들과 문학적 논쟁들을 떠올려봤습니다. 젠더 감수성과 페미니즘 윤리에 입각해 쓰인 이 소설은 작가 개인의 윤리적 결심이 소설을 쓰게 한 원동력이겠으나 우리 사회의 독자라는 거대 집단 입장에서는 개개인의 윤리가 모여 하나의 이념을 이뤘기 때문에 그토록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품을 두고 이루어졌던 많은 비판, 상찬, 토론, 논쟁들은 이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제가 윤리를 다룬 이유입니다. 비판 민주화 시대의 윤리를 다룰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과거의 개인의 것이라고 여겨졌던 윤리가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닌 우리 집단 주체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영채의 이런 윤리 담론이 일종의 결여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여태의 윤리에 대해서 신영철의 윤리를 보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윤리를 거치며 비평적인 문학을 대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정립된 이후 많은 비평가들에게 곤혹을 안겨줬던 하나의 선원이 도적처럼 도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라타니 고진의 근대문학의 종원입니다. 이 근대문학의 종원은 강연록이기 때문에 글이 조금 정리하기 어렵는데 아주 짧게 거칠게 요약해보자면 민족적 결속을 강화시키는 네이션으로서의 문학이 소멸되었다는 것과 더 이상 정치적 사회적 책무를 문학이 짊어질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는 문학 자체의 효용성이 떨어졌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역사 철학적 맥락에서 문학만이 아니라 진정성의 시대가 끝이 났다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선언 앞에서 가장 또 명민하게 반응했던 2000년대 중반의 평론가가 저는 신영철 평론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의 첫 번째 평론지 몰락의 에티카의 서문을 보면 절반 정도의 장이 이 가라타니 고진의 선언에 대한 자신의 반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반응을 일부 옮겨보았습니다. 거인으로서의 문학이 죽었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문학은 본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본래 난쟁이였고 더 작게는 짱돌이었으며 더욱더 작게는 바이러스일지도 모른다. 가장 협소한 영역 안에서 가장 깊게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 문학이라 하면 어떨까? 문학이 본래 그런 것이 아닌가. 정치를 보족하는 윤리가 아니라 정치를 창안하는 윤리를 말해야 한다. 거시전장에서 대문자 정치와 제휴하는 윤리는 더 이상 문학의 몫이 아닐지도 모른다. 미시전장에서 마이너니티의 욕망과 암약하는 문학은 여전히 윤리적일 수 있지 않을까? 인용한 부분에서도 알 수 있고 또
신영철 선생님의 글을 읽어오신 독자라면 알 수 있겠지만 그의 비평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윤리입니다. 윤리를 다룬다는 점에서는 서영채 선생님의 것과 좀 비슷해 보이지만 서영채의 윤리가 강력한 정치적 인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면 신영철의 윤리는 이미 그 인력으로부터 벗어난 시대가 그 위에 길을 모색하기 위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자의 윤리가 베냐민적인 것이라면 후자의 윤리는 정신분석학에 기반한 고바야시 이데오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영철의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맥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지적을 경유한 락강의 실제 윤리고 하나는 바디율을 경유한 진리의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가라타니 고진의 주장과 겹쳐 읽어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라타니 고진의 근대문학의 종언에서 세계 처제 변화를 말하며 자본주의로의 이행이 삶의 자세를 바꿔놓았고 이는 스노비즘과 타인 지향형 삶을 가속화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해결적으로 말해 역사의 종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역사의 종언 이후에 중요한 것은 진정성을 넘어선 것이고 그러한 진정성을 담당해 오던 문학의 자리는 이제 없다는 것이 그 선언의 요체입니다. 신영철의 윤리는 이러한 지점을 수긍한 채 진전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저는 질문을 두 가지 던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분열된 주체가 세상을 향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분열된 주체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그랬듯 세상을 움직인 것은 분열된 주체가 아니라 강고한 주체의 힘이었습니다. 분열된 주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도 인정하고 있듯 짱돌처럼 세상에 생채기를 내는 것이 한계치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만으로 족하다면 그것을 두고 윤리적으로 부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포기하고 문학 텍스트로의 도피를 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학 텍스트 내에서만 유효한 윤리가 정말 내시경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분열된 주체들의 양상 속에서 포착된 윤리가 현실에 대한 문학의 개입 의지를 차단하는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결합태로서의 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신영철이 논리적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역사는 종언된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역사가 종언되었는가라는 물음 앞에서 전 다시 윤리의 문제를 떠올렸습니다. 역사의 종언 앞에서 문학이 위축되었고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 윤리가 호출되었다면 그건 의도야 어찌되었건 종언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떠하는 문학은 종결되었으며 문학은 그 이후의 길을 모색해야만 하는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근대는 다분히 남성 중심적이고 90년대 386 세대를 위시한 남성 지식인들의 규정한 잣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남성 중심 문학사가 서술되는 동안 근대 문학은 종언을 맞았다는 논쟁이 있었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다양한 윤리 담론이 창안되었지만 사실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간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근대 문학의 설정 자체가 남성 중심이라면 페미니즘 문학, 레즈비언 문학, 게이 문학을 비롯한 소수자 문학은 아직 제대로 조망되지 않았고 그것들에 대한 근대 또한 우리는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탈근대를 말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성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고 포스트 진정성의 시대도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의식으로 이 글을 썼고 이 글의 밑바탕에는 그렇게 우리가 비평이 윤리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독자들이 비판 민주화 시대의 비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지털 매체가 가지고 있는 탈맥락화적인 특징은 생각해보면 비평이라고 하는 작품과 담론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구성하는 행위와 접합해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는 구성인 것 같은데 201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페미니즘 리부트 국면을 거치면서 형성된 흐름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탈맥락적인 디지털 매체가 역설적으로 한국 문학장의 비평 담론을 갱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론적인 설명들과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들 사이에서의 이질성들이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사건들이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진행되었는가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볼 때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측면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계속 이제 저희 행사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소연 선생님의 글 중 안에서 페미니즘 리부트 국면과 이제 문단의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등이 진행되는 과정들이 결과적으로는 운동으로서의 성격들은 사라지고 사법적 절차와 같은 굉장히 견고한 사회적 제도 안에서 해결이 기다리는 개별의 사건들로 형해화되었다라고 하는 지점들을 문제로 삼습니다. 이러한 형해화라고 하는 것 혹여나 디지털 매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탈맥락적인 작용들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점에 한때 한국 문학의 새로운 비평적 주체로 주목받았었던 시민독자라고 하는 비평적 주체가 왜 이러한 문의의 체계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한계를 보이게 되었는지 그들의 매체적인 조건과 관련해서 설명하려고 할 때 좀 흥미롭게 좀 읽혔던 글이 있습니다. 아동문학평론가인 강수환 선생의 글인데요. 그 강수환 선생은 이제 개연성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최근에 이제 영화에 대한 논의라든지 개별 작품에 대한 논의들 안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라고, 특히 이제 대중독자의 반응들 안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된다면 이 개연성의 의미는 재현된 서사들의 인과의 짜임이 얼마나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질 텐데, 이상하게도 인터넷상에서의 독자들이나 관객들의 반응에서 등장하는 개연성은 자신이 느끼고 싶어하는 혹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 얼마나 잘 전달되거나 획득되어지는지와 관련해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개연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개연성이라고 한 특정한 용어와 그 개연성과 결부되어 있는 사회적 지식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어떤 용법들을 사용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려보다는 이것들이 자신의 감정적인 방향, 정서적 방향을 얼마나 잘 고정화시킬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